고근 소총. 주인께서는 눈썹을 만져주시기 원하옵니다. 올빼미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장차 죽을 테니 내가 대신 좀 하여라. 속언에 이르기를 올빼미는 흉조인데 새가 한 번 울면 사람도 한 번 대응하며 소리마다 상응하여서 새가 이기면 흉하고 사람이 이기면 길하다고 합니다. 안 선생이라는 사람이 시골집에 있었는데 날이 어둑어둑할 즈음에 어떤 올빼미가 원림으로 날아와 울었는데 소리가 날 때마다 아니 상응하여 울었습니다. 거의 한밤이 되자 기운이 다하여 소리가 마치 실처럼 가늘어졌는데 올빼미의 울음소리는 갈수록 빈번해지는지라 대적할 수가 없는 형세였습니다. 그러자 아니 큰 소리로 종을 부르며 말했습니다. 올빼미를 이기지 못하면 내가 장차 죽을 테니 내가 대신 좀 하여라. 종 여러 명이 서로 돌아가면서 대응하였는데 하늘이 밝아서야 올빼미가 울음을 그치었습니다. 만약 이주가 없다면 누가 능히 기러기를 명중시켰다고 증명해주겠는가? 신상사라는 자가 일찍이 혼자 동쪽 교회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기러기 떼가 앞을 지나가자 활을 쏘자 그중 한 마리가 화살에 맞아 깃털이 흩어지며 말 앞에 떨어졌는데 신이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처럼 멋진 재주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다니 진실로 이른바 비단옷을 입고 밤길을 가는 격이라 누가 알아주겠는가?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어떤 사람이 채찍을 휘두르고 등자를 차며 말을 달려 앞으로 오더니 큰 소리로 신생하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돌아본 즉 친구인 이주였는데 주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아하니 그대야말로 참으로 대장부여. 다음 날 상사가 학궁에 가서 여러 무리들에게 자랑했지만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는데 주가 옆에 있다가 사실임을 증언해주자 상사가 몹시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에 이주의 사람됨을 미워해 사람을 사서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주가 없다면 누가 능히 기러기를 명중시켰다고 증명해주겠는가? 그를 가리켜 쌍 서른의 홑 다섯 선생이라고 불렀다. 김씨 성을 가진 어떤 자가 함정태수로 나갔다가 평양기생 두추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늙었다는 사실을 숨기고 나이를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태수가 병이 심각해지자 두추를 데리고 기도를 드리고자 하니 두추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려면 주인의 연세를 모르고는 안 되는데 나리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30이네. 또 말했습니다. 30이네. 그러더니 또 말했습니다. 5이네. 두추가 나리의 연세가 65이시군요. 라고 하자 태수는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를 가리켜 쌍 서른의 홑 다섯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차공의 이름을 누가 차공만큼 안다고 감히 저처럼 고집 부릴까? 판서 허성은 고집이 셌습니다. 정차공이 좌랑 신분으로 그에게 아련하니 허성이 맞이하면서 말했습니다. 자네 이름이 정차궁이지? 정차공이 얼굴빛을 고치며 말했습니다. 차공입니다. 허성이 말했습니다. 차공이 아니라 차공이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차공의 이름을 누가 차공만큼 안다고 감히 저처럼 고집 부릴까? 최 직관이 연불한다면 틀림없이 그 시간을 넘길 것이다. 세간에 떠도는 말에 달걀 삶는 것은 몹시 어려워 지나치면 단단해지고 제 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흘러내리니 아미타불을 20번 염송하는 시간이면 딱 적합하다라고 하니 혹자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논의로만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 만약 유 목사가 연불한다면 필시 달걀이 익을 시간에 미치지 못할 것이지만 최 직관이 연불한다면 틀림없이 그 시간을 넘길 것이다. 이는 아마 유지 선생의 말은 지나치게 급하고 최덕지 선생의 말은 또 지나치게 느린지라 말이 느리고 빠른 사이에서 달걀이 익는 정도는 현격하게 다를 것이므로 연불로서 척도를 삼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밥을 먹겠소? 똥을 먹겠소? 상사 노백규는 성격이 지나치게 고디고대로인지라 상서 박건순이 일찍이 그를 희롱하여 말했습니다. 당신 죽고 싶소? 거관하고 싶소? 거관하고 싶소이다. 관에 들어가 마땅하오. 다른데 박건순은 또 노백균에게 물었습니다. 거관하고 싶소? 급제하여 임금님께 배하라고 싶소? 왕에게 조하라고 싶소이다. 염라대왕에게 아련에 마땅하오.
노백규는 분하게 여긴 나머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만약 후에 또 질문한다면 그때는 내 뜻과 반대로 답해야지. 그 후 박건순이 또 질문을 했습니다. 밥을 먹겠어? 똥을 먹겠어? 노백규는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똥을 먹겠어이다.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애주가의 괴로움. 신 선생이라는 자는 술을 좋아하였는데 일찍이 말했습니다. 친척 집과 친구 집을 다녀보면 어떤 집에서는 밥을 대접하는데 그러면 내 마음은 번민이 생기오. 또 어떤 집에서는 국수와 떡으로 대접하는데 그때 내 마음은 죽을 맛이지요. 만약 담장과 문병 사이에 자정하고 있는데 화로에 불이 당겨지는 것이 은은히 보이고 소반에서는 쟁그랑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며 고기 굽고 생선 끓이는 향기로운 냄새가 코를 찌르는 가운데 고양이 새끼가 그 사이를 오가며 울어대면 내 마음은 고동치기 시작하다가 주인이 술잔을 드는데 마치 겨자씨만큼 작아 술이 입술도 적실 것 같지 않으면 내 마음은 또 다시 번민에 쌓이지요. 그러나 만약 주인이 드는 술잔의 크기가 단지만하고 항아리만한데 거기에 술을 가득 부어서 한 번에 기울이면 나의 태도에 통하게 되니 이는 매우 즐겁소. 육갑 중에 만약 술이 없었다면 내일이 해일이니 내일 성사될 것 아니겠니? 어떤 선비가 있었는데 집안이 몹시 가난하여 딸이 이미 장성하였는데도 시집을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려는 혼수품을 조금 갖추어 혼인을 결정하고 길이를 택하여 장차 해일에 신랑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결혼 3일 전 처녀가 뒷간에 앉아 있는데 집강아지가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떠니 처녀가 조그만 목소리로 그 개를 꾸짖었습니다. 육갑 중에 만약 술이 없었다면 내일이 해일이니 내일 성사될 것 아니겠니? 어떤 늙은 계집종이 그 말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처녀가 자리에 앉았는데 닭들이 뜰에서 벼를 함부로 쪼아 먹자 계집종이 닭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육갑에 만약 너 육가 없었다면 내일이 해일이니 아가씨의 성사가 내일 이루어지지 않겠니? 처녀는 몹시 부끄러워했답니다. 주인께서는 눈썹을 만져주시기 원하옵니다. 어떤 수령이 손님을 대접하는데 음식의 등급을 3가지로 정해놓고 아전과 약속했습니다. 후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자이면 눈썹을 만질 것이요, 그 다음 등급에는 코를 만질 것이며 또 그 다음 등급에는 턱을 만지겠으니 손님이 올 때마다 대접하는 예의를 융숭하게 할 것인지 감할 것인지는 이를 준칙으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어떤 손님이 일찍이 그 사실에 관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읍에 이르러 인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는데 태수가 턱을 만지는 것을 보고 피석하며 청했습니다. 일찍부터 교분이 있었으니 주인께서는 눈썹을 만져주시기 원하옵니다. 태수는 얼굴이 빨개져 대단히 융숭한 반찬거리로 대접했답니다. 이제야 더위 있는 방법을 알겠도다. 어떤 산승이 협객과 함께한 늙은 재상께 아련하고 함께 앉아 담론을 했습니다. 천지가 붉게 타오르는 화로 같아 새와 옥도 녹일 듯하니 더위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모르겠어? 산승이 말했습니다. 수풀이 해를 가리고 시내가 바람을 뿜어대는 골짜기에 소나무로 만든 평상을 놓고 부들자리를 깔고 배를 드러낸 채 세속과 처연하게 누워있으면 인간 세상의 괴로움을 어찌 알래요? 재상이 말했습니다. 넓고 큰 집의 격자창에서는 바람이 통하고 나무 그늘이 드리운 데다 연꽃 향이 풍기는데 차가운 바람을 부채질하며 의유의 오이를 가라앉히고 자두를 띄워 마시면 여름날이 두렵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요. 협객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더위를 물리치는 것이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녀의 처소에서 창문 열고 바람을 쐬면서 기녀와 즐기는데 흰 피부, 하얀 이빨, 소매를 들면 바람이 춤추고 노래 부른다면 광안부에 있는 듯하니 어찌 피서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이제야 더위 있는 방법을 알겠도다 라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의 고금소총은 주인께서는 눈썹을 만져주시기 원하옵니다 입니다.